안녕하십니까. 이번 플랫폼 기업 독과점을 주제로 포럼 세션을 준비하게 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현. 정지현입니다. 먼저 저희 패널 토론자로는 장항배 교수님, 권혁준 교수님께 참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인 것을 시작으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규제 방향성, 현재 플랫폼 규제에 따른 효과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규제의 방향성, 저희가 생각하는 상생을 위한 규제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플랫폼 기업의 규제가 필수적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을 잡아먹고 시장 잠식을 하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이거에 대한 시장 독과점의 폐해를 근거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해외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때에 따라 국내 시장에 기업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경쟁할 여지조차 없이 해외 기업이 시장의 파이를 가져간다는 점과 규제의 결과물로 시장 진출 자체를 힘들게 한다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국내 시장 경쟁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여타 벤처 기업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방향성이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발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전까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성이 이제 여타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진출함에 따라 기존의 법망의 빈틈 혹은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규제의 방향성이 과징금이나 혹은 법규 자체를 기업 자격 형태로 맞추어서 규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당연하게도 기존 산업에서 의무를 행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는데요. 전기차나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치 사업과 달리 이 플랫폼 기업은 사람과 사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이 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사업자들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충돌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법망 규제가 사실상 다른 새로운 사업이 진출하기엔 힘들 정도로 규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타다의 사례처럼 규제안을 발표한 정부가 법망 내로 들어오면은 제2 타다가 될 수 있다면서 플랫폼 운송업자들에게 사업자들에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22년 현재까지도 신생 사업의 진출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빌리티 시장의 파이는 대기업 중심의 가맹 택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였고 택시 위주로 개편이 되어서 스타트업이 경쟁에 살아남기는 더욱 힘든 구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례로 보실 텐데요. 먼저 카카오 택시 사례입니다. 기존의 카카오톡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확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 분야 전개를 했습니다. 타다와 다르게 택시업계와 사용자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를 했고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잡자 사용료, 택시 운전자들에게 가맹비를 올려 부담을 올렸습니다. 또 이 배차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콜 수락률이 높은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해서 선호콜 우선 부여를 하고 일반 택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화면 검색 시에 자가 가맹 택시가 우선 노출되는 방식으로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검색 차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10월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 동영상에 대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유사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카카오 T 블루 시행 이후에 콜 몰아주기에 대한 형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실태 조사한 결과 카카오 T 블루 운행 지역의 콜이 평균 29.9% 정도 감소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택시 플랫폼이 90% 이상 장악한 카카오가 요금 책정도 임의로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기존의 택시 요금 결정 체계는 지자체별로 원가 산정 기준 검토 후에 심의를 통해서 운임, 효율에 따른 기준을 선정하는 구조이지만 이 플랫폼 중개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1998년부터 연평균 8.4% 상승을 하였는데요.
98년부터 1,300원에서 현재 3,8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카카오 택시 스마트 호출료는 2018년 최대 2,000원에서 21년 기준 최대 5,000원까지 늘어나는 3년 새에 2.5배가 인상되어서 연평균 인상률이 50%에 달합니다. 이처럼 시장 지배력을 키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불공정 배차, 택시산업 독점 폐해가 오래되기 때문에 이 시장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규제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유튜브의 사례인데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아프리카 TV나 판도라 TV, 다음팟 등 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 유튜브가 진입하면서 망 사용료 부담에 따라 유튜브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카카오 등 되게 망 사용료를 거의 수백억 대 내고 있지만 해외 기업인 유튜브는 이를 전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2011년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일 간의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었고 이 케이블 타고 들어오는 유튜브 속도가 되게 늘었다는 이용자의 항의가 빗발쳐서 유튜브의 비용 부담 없이 국내 통신사에 캐시 서버를 두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캐시 서버가 국내 유튜브 사용자가 검색한 영상을 국내 통신사들이 이걸 부담을 해주면서 국제 통신망 사용률 정산할 필요가 줄게 되었고 이때 통신사들이 유튜브 캐시 서버를 물리지 않게 합의를 해서 유튜브는 망 비용 부담 없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에 망 비용을 내는 국내 기업들은 트래픽 사용량이 큰 고화질 서비스 주저를 하였고 이는 이용자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2008년부터 약 2%에 불과했던 유튜브가 2013년 8월에 74%로 치솟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 망 사용료 때문에 유튜브에 비해 국내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로 인해 고화질 서비스가 불가능해서 사실상 주저하는 탓에 유튜브가 시장을 크게 잠식해버린 건데요. 이처럼 국내 해외 간 그 기업 간의 규제 방식이 다르자 이 유튜브가 시장에서 엄청난 파일을 가져가게 되었고 유튜브 사용자들 바탕으로 또 이제 바로 옆에 표에 보이듯이 유튜브 뮤직에 출연을 이어졌습니다. 21년 2월에 유튜브 뮤직이 약 287만 사용자가 있는데 거의 1년 새에 120만 정도가 올라가면서 멜로니랑 지니뮤직은 점유율에서 계속 지속적인 우하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볼 때 국내 기업에 대해서 규제만을 할 경우에 해외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진입을 하고 이게 그 입지가 무너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이 들어오면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면 경쟁 구도가 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타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에서 보듯이 타다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앞에 띄워준 자료 화면이 이제 타다 서비스 관련 일지라고 연합뉴스에서 정리해둔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을 점유하고 대기업 점유 방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시장 독점 이후에 플랫폼의 시장 침탈,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 타다가 카 세어링, 즉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는데 이러한 카 세어링 매개를 위해서는 이 플랫폼과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국내 현행 법률은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기사 제공이 금지되어 있지만 승객이 외국인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11인에서 15인 이상인 승합차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다는 이 당시에 11인승 카니발을 활용을 해서 렌터카의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 당시 택시업계에 엄청난 반발이 심해져서 서비스를 일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한 뒤에 차량 대여 사업자가 11인승에서 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만 6시간 이상 사용,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때만 운전사를 고용할 수 있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당초 카세어링 목적이었던 10분, 20분의 중단기 이동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자는
플랫폼 운송 사업자 지허가를 받은 뒤에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 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도 내야 했습니다. 이 부담 방식이 매출의 5% 혹은 그 호출 건당 800원 혹은 이제 허가받은 차량 대당 월 40만 원에 내는 방법을 택했었는데, 모빌리티 업체는 과도한 부담이라 계속 호소를 했지만 정부는 이제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따르면은 운송 사업의 경우 차량 한 대당 운영 비용이 월 약 847만 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운행 횟수당 사업 이익이 약 475원 가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800원 가량의 기여금을 내게 되면은 이 운행을 할 때마다 320원 정도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니까 타다는 수백억 원의 손실을 감내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던 차차도 문을 닫게 되었고요. 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렸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더 많은 타다가 나올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모빌리티 시장은 이런 타다라기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가맹 택시만 급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스타트업 사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조금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타다 금지법으로 독점으로 이어졌고 골목 상권 침해로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달 중개 사업은 물론 대리 시장에서도 약간 발을 빼게 되는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던 카카오 협업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논란됐던 이유가 기존의 소상공인들과 갈등에 있어서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올해 카카오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제 매각하겠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이 부분 두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티 플랫폼 바탕으로 한 핵심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기존 택시 시장, 호출 시장, 대리운전, 주차, 바이크, 퀵서비스 같은 시장도 진출하였지만, 이 모빌리티는 기존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장을 디지털로 전환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나름 생각한 그 시장의 형태인데요. 기존 시장들은 이렇게 큰 어항처럼 된 구조에 예시를 든 건데, 큰 돌로 된 대기업이 있고 중간 사이즈의 중견기업, 그리고 조그맣게 중소기업이 있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틈새들이 있죠. 이 틈새를 진출하는 벤처 기업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희가 시장을 나름대로 이렇게 편하게 비유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 시장이 기존 시장과 조금 다르다는 점은 이렇게 카카오 사례에서 보듯이 어항 자체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물로 꽉 채워서 기존의 틈새 시장도 들어오지 못하게 시장 점유율을 나아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에서 보듯이 타다가 사업을 접은 이후에 이렇다 할 사업의 두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제 방향성의 키워드가 상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기업 저격형 혹은 과징금 부과 방식은 오히려 타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대기업이 그냥 한꺼번에 먹는 사례가 되거나 시장이 진출하기 힘든 상황을 바뀌게 되면서 이 그냥 저격형으로 나가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잠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제해 드릴 거는 정보 공유형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보 공유형 규제란 이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일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른 규제 대상 기업들처럼 매출액 1,000억 이상 혹은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 대상으로 하고요. 자사 서비스나 혹은 다른 3자의 유사한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기업 내의 사업 알고리즘을 투명히 공개를 하고 이들이 쌓은 고객 이용 데이터, 선호 서비스, 상품 등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배제한 것들을 바탕으로 시장 상생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혹은 플랫폼 정보 공유 상업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이 정보 공유형 규제를
법안을 발제하게 되면서 기대 효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모습처럼 대기업도 여타 기업들처럼 시장에 상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경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높은 효용을 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어주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주면서 벤처, 중견 기업 간에 계속 경쟁을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을 했고요.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혹은 여타 선호도를 다방면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 공유형 규제를 바탕으로 두 교수님들 간의 패널 토론을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즉 기업 자격형 과징금 부과형 형태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들께 먼저 패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장항배 교수님이랑 권혁준 교수님께서 이제 패널 토론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패널 토론에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권혁준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권혁준이라 합니다. 전공은 제 연구 분야는 정보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사회 문제라든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사회 문제학 부분에서 많이 접근을 좀 하고 있고, 오늘 주제 또한 상당히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플랫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이제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가 예, 저는 그 중앙대학교 이제 산업보건학과에 있고요. 관련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도 하나의 어떤 보면 밸류 체인인데, 이러한 비즈니스 새로운 형태의 밸류 체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장의 논리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생태계 공존의 문제도 있는 거고, 관점에서 또 게임 룰도 존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 배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방향성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 시간을 통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이 패널 토론에 앞서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즉 제가 앞서 발제드렸던 기업 자격형 과징금 부과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서 좀 자유롭게 임장 말씀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징금 부분에 솔직한 얘기로 이제 이 과징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이 좀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징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지불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독과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독과점 하면 항상 안 좋은 생각과, 그리고 이것이 결국 공정한 시장에서의 이것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회사가 맨 처음에 카카오톡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당시 그 회사가, 카카오라는 회사가 잃는 돈이 하루에도 엄청났습니다. 플랫폼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플랫폼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요.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해를 보면서 나중에 밸류 체인을 업하는 방식으로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조과점의 효과를 보게 됐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크게 되는 데서 이 과징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시장의 조정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는 새로 진입하는 진입 장벽에 대한 기업을 키우는 어떠한 자금이라든지 기금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좀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물론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망중립성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이슈 또한 미국에서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아직 이게 정립이냐 재정립이냐 솔직히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망중립성에 대한 부분들도 논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고도의 트래픽 사용자들은 왜 똑같은 돈을 내면서 이것은 원칙에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이 망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줄이면서 그 트래픽을 사용하고 그걸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한테 오히려 세금을 더 물어야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그때 생각이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정립이 되지 않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저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글로벌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세계의 동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비즈니스가 생성될 수 있는 새로운 토양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프라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의 어떤 토양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기존에 어떤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생태계는 나름 의미 있게 만들었지만 땅은 제대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돌아가고 있는 흐름들을 소위 말하는 내용적 생태계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것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플랫폼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서로 다른 간에 서로 이전까지에는 함께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이슈들, 또 플레이어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소통에 대한 범위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토양이 만들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는 담아내지 못한 유니크한 비즈니스, 소위 말하는 혁신 비즈니스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형태만 잘 갖춰지고 내용적 부분만 갖춰진다라고 하면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그런 생태계까지도 잘 만들어진다라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물리적인 그런 가시적인 인프라 외에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생태계라 그러면 실제로 그 땅 위에 있는 플레이어들과 소위 말하는 게임 룰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 땅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이 플레이어들이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커졌다든가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룰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물리적으로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적인 것을 어떻게 잘 채워줄 것인가를 여러 개의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규제를 같은 규제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존재하는데 오늘 아마 두 번째 원활한 그런 자율적인 생태계로 다시 한번 이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한 시도에서 오늘 정보 공유를 이게 이슈를 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보안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안도요 보면 통제 위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거부감이 크고 저항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그 알차게 채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일변도에 이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자꾸만 규제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상호 운영성
소통의 확대 이런 것들은 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을 간관하게 규제 형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전에 다른 컨텍스트에서 고민해 봤을 때 그런 통제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율성도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안도 통제보다는 오히려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의 성장할 수 있는 공준화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다른 방식으로 제안해준 정보 공유는 나름대로 이 내용적인 생태계가 서로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탄생되면서 어깨를 겨눌 수 있고 그리고 그들 간에 어떤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 룰을 만들자는 그러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규제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비즈니스의 옳은 면, 장점인 면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도 서로 자율적인 선순환적인 그런 흐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한편으로의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보게 되면 다른 또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저희 컴퓨터 쪽을 전공을 했는데요. 컴퓨터를 보게 되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쓰고는 iOS, 그 다음에 또 안드로이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지면 다양한 생태계가 물론 다양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인앱 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잘 만들어지니까 서로 소통의 범위도 많아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 토대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어떤 접근 방식보다는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의 서로 상호 공진화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면 좋은 기회에 대한 실기를 할 수 있는 그 위험성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현재 지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만 가하는 방향은 시장 진입자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이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규제와 과징금 부과를 일단 나아가면서 어떻게든 정부의 법안 내에서 이를 문화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 발제를 준비하게 되면서 과징금과 기업 저격으로 이제 개정만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축소하고 벤처 기업들이 나아갈 수 있는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이 생태계의 룰 그리고 어떻게 이 생태계를 조금 더 바람직하게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 규제 방향성 정보 공유하는 방향성인데요. 혹시 저희가 괜찮다면은 정보 공유 방향을 제외하고 혹시 다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걸 노력할 수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장 교수님이 얘기하신 생태계 구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새로운 참여 기업에 대한 기업들은 솔직히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갈망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데이터들 솔직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관주도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솔직히 데이터를 받으려고 해도 쓰려고 해도 그것이 이제 관에서 주는 데이터는 어떻게 했던 이윤 창출에 대한 데이터 부분은 좀 배제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 주는 데이터는 제일 실시간 데이터이기도 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또 그 플랫폼 업체와 새로 들어오는 참여 기업들이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시너지를 또 바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원의 재분배 측면에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과에 있으면서 기업 이제 펌에 대한 목적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윤의 창출, 두 번째 문제 해결 이런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자원의 재분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정보의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세 번째 자원의 재분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은 이제 원자재를 갖고 왔고 다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분배하듯이 자원이 재분배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게 되고 자원이 또다시 재분배 이러한 생태계가 펌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자격 요건이나 그러한 조건의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플랫폼 업체들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주도의 이제 시스템도 지금 이제 건의를 하라고 현 정부가 과거에 관주도에서 민간 시장에서 주도한 제안을 가지고 그것을 국가 과제로 연결시켜서 결국 레베뉴 쉐어 RS를 하는 약간 사회 투자 방식으로 지금 투어드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새로운 정부는 그래서 이제 SOC 산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현 정부에서는 민이 관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 더 빠르게 트렌디한 부분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민이 주도되는 시장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관이 잘 도와주고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아까 전에 장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안에서의 생태계에서 내용적인 부분들의 교통정리 부분을 관에서 좀 맡아서 뭐 과기부가 됐던 키사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면 좀 좋은 생태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워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정보 공유 관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플랫폼 자체가 예전에 제가 뭐 방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물리적인 그런 흙이 아니라 사실 인프라고 사실 인프라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린다라면 정보의 흐름의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보의 흐름의 인프라를 어떠한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서 새로운 가치의 수단, 창출의 수단으로만 활용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나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두 번째 하두로 정보 공유도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정보의 흐름 관점에서 두 번째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한편의 정보 공유보다는 공유와 함께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 좀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가치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그 신뢰 바탕 위에는 정보의 흐름을 서로 상호 볼 수가 있고 비대칭성도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방금 전에 공 교수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한 공정 분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혹자는 이거를 이제 우리 프로토콜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 공유와 정보의 투명성이 좀 공존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좀 확장이 되면서 녹여 들어간다라면 또 하나의 어떠한 그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가적으로 뭐 큰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드는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 관점에서 그러한 토양이 어떤 양질로 양성이 되는 것과 함께 이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하는 그러한 플레이어가 주도적 플레이어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허들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플랫폼이 소위 말하는 하나의 샌드박스가 돼서 다양한 이 새로운 A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다양한 또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B라는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또 하나의 또 플레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보 공유와 함께 투명성 그리고 진입 장벽에 대한 허들을 낮추면서 정말 진정한 그런 샌드박스의 모습으로 갖춰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또 다른 면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혹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정보 공유형 규제의 방향성이 일단 적용 기업이 매출액이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1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 치면은 약 국내 현재 18개 기업 정도가 걸리게 되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이렇게 물류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잡히게 되는데 혹시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이 정도의 기업이
다른 여타 진출하는 벤처 기업들에게 정보를 공유한다 했을 때 이 기업들이 그럼 동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위 말해서 그 정량적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나누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산업군 소관에 지금 말씀하신 포털 업체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커머스 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면 하다못해 알리바바 같은 외국계에 있는 회사들한테 시장을 뺏길 수도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업군별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그 쿠팡 같은 기업은 아시다시피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거기서 이슈가 되는 거는 SCM이 가장 이슈가 돼 있습니다. 이 SCM에다가 시스템에다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거의 집행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물류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원래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먼저 치고 나왔고, 유니콘 기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삿대질을 했었죠. 그때 당시 분명히 기업이 망할 것이다. 근데 결국 그 로켓 배송이 다른 물류 회사의 3M 배송들의 3파티 배송들이 전부 다 실시간 배송에 대한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고, 물론 그거에 대한 역효과도 나긴 했었죠. 무리한 과도한 일이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의 노하우를 정보 공개를 분명히 하게 되면 후발주자인 외국계 기업, 지금 아시다시피 아마존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11번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국내의 기업들이 결국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역습을 받는 외국계 기업들한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산업보안 공부하시는 우리 장 교수님 말씀 따라서 이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그 금액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자르는 부분은 되게 리스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어느 정도까지 정보의 리미테이션을 둘 것이냐, 그리고 이제 생태계의 구성에서 규제를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혁신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하다못해 벤처기업한테 정보 공유를 했는데 그 벤처기업이 비싼 가격으로 외국계 기업이 M&A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도 재산인데 같이 넘어가게 되니까 카테고리별로 그것을 따로 정상과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어젠다고, 이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었으면 더욱더 많은 또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조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하신 이 정보 공유란 부분들은 정보의 개방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방적 공개하고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방금 전에 추스리신 한 18개의 기업이 단방향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개방하고 이것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수준은 아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유의 의미는 바로 제한적 공유여야 하고, 기업의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 상에서의 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 서비스 쪽에 집중화된 그런 정보에 대한 개방은 좀 제한적이어야지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방금 전에 제시하신 한 18개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기업이 거기에 그 플랫폼 위에 얹어져 있는 모든 기업들이 플레이어로 지칭되는 그 모든 기업들이 제한적 공유를 하는 그러한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18개 기업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서로 정보가 서로 상호 제한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개방이 아닌 지금의 현재의 데이터의 어떤 활용도를 살펴보게 되면 단방향적인 그러한 개방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 보게 되면 그 단방향적인 개방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푸시 방식으로의 정보의 개방에 한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제한적이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 정보 공유는 개방과 달라져야 되고 서로 상호 간의 필요에 의해서 정보가 상호 교류가 되면서 서로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극히 18개의 기업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소위 말하는 풀 방식의 서로 정보의 공유가 요청되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예전에 오늘 방금 전에 발표 자료에서 열심히 봤는데요. 상생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에게 물품 구매라든가 일방적인 원A 방식의 그런 상생은 상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거는 지원일 뿐이고요.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저가 18개 플러스 알파에 따라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상생의 의미는 서로 양방향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대기업도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지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다음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역방향으로 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진화 환경이 저는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8개 기업 외에 플러스 알파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정보가 풀 방식으로 우리도 주면 우리도 그쪽이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제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로 양방향의 그러한 정보 공유를 목적에 따라서 성장의 목적에 따라서 서로 제한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 부분에 집중화된 그러한 플랫폼 기업의 어떤 이슈들을 다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생의 의미가 조금은 좀 달라져야겠다. 서로 공존한다는 것은 너와도 크고 나도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어떠한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그 매출액 1,000억, 거래액 1조 원 이상에 대한 그거의 레퍼런스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 원래 당초 준비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저희가 따와서 사용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거래액으로만 그 기업을 산정을 해서 기업 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 기업이 M&A를 당한다거나 혹은 그 정보를 고가에 팔 수도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해외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현행에서 준비한 것처럼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개인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아무래도 이제 고객 이용 데이터나 혹은 선호 서비스, 상품 등의 것들을 제공을 할 때 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혹시 이 부분들은 그렇게 공개하게 되면은 어떻게 갈라서 나눠서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라고 봐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개인정보라 하면 뭐 성별이나 혹은 뭐 연령대까지도 개인정보로 보게 된다면은 너무 정보의 공개 방향성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은 개인에서 추출하는 어떠한 것도 전부 다 개인정보가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정보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그 플랫폼에 있는 소비자하고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장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푸시 방식과 풀 방식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에까지 정보를 요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당겨서 그것을 리미테이션을 줘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불가능하다를 플랫폼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논의가 돼야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되겠죠. 특히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뭐 라이브 쇼핑이라든지 여러 쇼핑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산 행적들이 쿠키가 남게 돼서 결국에 내가 원했던 상품이 다시 보여지게 되니 이런 부분에서 솔직한 얘기로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조사대가 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그것을 오픈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개인적으로 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요즘 이제 애플폰 같은 경우는 그러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울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 버전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피로감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풀 방식에서 어떠한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는 이제 앞으로 출범하는 정부의 이제 방침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자율에 맡겨서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퍼저티브 규제에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그 맥락에 하나 서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방식이 네거티브 규제 하게 되면은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태계 구성하는데 그 개인정보도 어디까지 풀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을 각 기업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개인정보 노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많이 우리가 고민해왔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고민도 함께 하시고 흐름을 좀 만들어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 그 인공지능 시대는 어떠한 룰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기존에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동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자율적인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자율적이어야 되냐? 결국은 이게 인간 중심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초연결로 인해서 그 연결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됨에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많은 양의 데이터 중에서 인간 중심의 자율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그다음 자율적인 서비스의 방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온오프 방식으로 개인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인간 중심의 그런 서비스가 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래서 온오프 방식 있으면 쓸 수 있고 있으면 쓸 수 없고 없으면 쓸 수 있다 이런 방식보다는 해외의 어떤 사례를 좀 보니까 최근에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계층화를 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정말 민감한 정보, 그 다음에 좀 덜 민감한 정보, 그 다음에 덜 민감한 정보 이렇게 계층화를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계층화된 정보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비식별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죠. 덜 민감한 정보, 소위 말하는 3등급 계층에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개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편익이 크다고 하면은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어떤 훼손이 고민될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처럼 우리가 온오프 방식으로 영일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과 관계된 정보를 계층화를 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안전성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위험도는 다 당연히 있고 새로운 또 위험 요소는 너무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그다음에 개인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계층화해서 이 서로 상호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해가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유노출의 좀 위험성은 좀 감해지면서도 새로운 우리가 가치 창출이나 겪어보지 못한 자율적인 서비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되게 흔쾌히 답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살짝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앞서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이제 카카오 예시를 들었었는데 카카오가 이제 기존 시장들을 이제
디지털 시장으로 바꾸게 되면서 기존 사업자들과 되게 엄청난 충돌을 인한 마찰을 빚어왔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플랫폼 기업이 기존 시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사업을 개시를 할 때 기존 사업자들과는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조금 더 좀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거를 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군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산업군에서 플랫폼 업체가 끼어서 결국 산업군의 재조정이 일어나는 형태를 지금도 봐왔고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이라는 이슈는 이제 무조건 모바일을 켜가지고 배달 음식을 받는 걸로 이제 정착화가 됐고 옛날에 그것을 해주던 서비스들이 이제 유료 서비스로 바뀌고 산업군과 밸류 체인이 전체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이제 그 기존의 산업군들과 이제 충돌을 해서 여러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다못해 보건복지부 이렇게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협의회, 의협, 그리고 또 약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실손보험 청구와 자동 프로그램 입법화 부분이었거든요. 국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실손보험이 점점 줄어들고 제2의 보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손해율이 너무 많아서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 청구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병원마다 가격이 틀리고 어떤 병원은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아예 먼저부터. 그러면서 약이 틀려지고 그리고 청구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시스템을 해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평원에서 보게끔 해서 자동 청구권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발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산업군들에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의협 같은 경우는 뭐 장난이 아니었고요. 또 약사 같은 경우 약 같은 거 배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화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밸류 체인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떼놓게 되면은 플랫폼 업체는 진출하려는 산업군이나 혁신을 일으키려고 해도 기존의 산업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말 어려운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혁신의 논리는 권 교수가 많지만 생존의 논리는 그쪽이 더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쉐어할 건지 그러니까 이득에 대한 부분을 다시 그 플레이어들한테 돌려줄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화로 풀어야 되고 어차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쪽을 생각을 해주고 상대방을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은 거죠. 물론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군도 있습니다. 특히 의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는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난 금액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농내장 같은 경우는 거부 선언을 했잖아요. 지원 그 보험회사에서. 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관이 좀 중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근데 그 나머지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 같은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RS, 레베뉴 쉐어를 어느 정도 좀 더 해주겠다는 그 표시라든지 그런 게 아비트레이션으로 존재한다면 중재로 존재한다면 대화의 가능성과 같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생의 예도 옛날에 과거 많았습니다. 그 직원들을 하다못해 거기 있는 근로자들을 자기네 직원으로 특별 채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포털업체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뭐 저희가 이쪽에 보안 쪽에 있으니까 실례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은행 쪽에 하는 보안을 금융 보안이라 그러는데 보안 관점에서 금융의 옷을 입히는 것이 더 잘 맞을 건가? 아니면 금융 쪽에서 보안의 옷을 입히는 것이 잘 맞을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 사회과학 쪽에서 우연한 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틴전시 시어리라고 우연한 일치 이론이 있는데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어떠한 상대편이 있어야지만 소위 말하는 피팅이 되어야지만 최적의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옷이라도 사람이 입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피팅이 딱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의 어프로치가 적정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술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그 기술들과 함께 오른쪽에는 뭐가 있으면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옷을 입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개선된 가치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 비즈니스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채용하게 된다라면 과연 소위 말하는 뉴밸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팅을 제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관점에, 즉 공급자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인가, 아니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을 얹으면서 더욱더 땅판을 바꿔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어렵지만 사실 후자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완전히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모든 이러한 기술들의 발전들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비즈니스가 그걸 기술을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도 한편으로 보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외부의 압력이거든요.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가 잘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 발전하지 못하면 기업은 쇠하기 마련이거든요.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하건대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과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얼라이먼트를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조금 더 해줘야 훨씬 더 뉴밸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기술을 얹을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에 얹을 경우에는 개선된 가치, 소위 말하는 트랩드 밸류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좀 해야 될 것이고, 난이도는 훨씬 더 뉴밸류가 나온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항상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로 맞춰줘야 될 것이고요. 거꾸로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뭐냐, 바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민첩한 대응력을 갖고 있고, 어렵지만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갖춰야지만 서로 디지털 기술이 좋아지면 또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이렇게 서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제한 이 정보 공유 죄송합니다. 정보 공유형 규제안에 대해서 이제 현행 규제안과 비교한다면은 그 기업들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재 이 발제한 이 방안이 여타 다른 현행 규제안보다는 가볍다고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드는데, 혹시 이 규제안 그 정보 공유형 방향성이 시장에 정착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럼 중심지가 그 국가에서 이제 진행하는 공기관에서 진행을 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공유형 플랫폼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서 육성의 새로운 플랫폼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그 방향성은 국가에서 공기관에서 이것들을 정보 공개하는 게 좋을 것인지, 혹은 아니면 새로운 정보 공개형 플랫폼을 한번 키워서 그 산업을 한번 국가적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개를 하는 그 중심점을 국가가 진행하는 그 중소기업진흥청에서 할 건지, 혹은 아니면 다른 여타 플랫폼 기업을 바탕으로 사기업에서 진행할 건지, 어떤 방향이 조금 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솔직히 중기부에서도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기부,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을 그 안에 들어와서 서로 이제 밸류체인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근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관주도의 정보 배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원하는 데이터는 지금 사설 기업인 그 메이저 플랫폼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뭐 가장 확실한 것들 정부 데이터 중에서 제일 트래픽이 많은 거는 정부24 정도? 그다음에 광화문 뭐 거기까지. 그 정액가니까 그런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정책 배결인데 뭐 트래픽 근데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아요. 결국 민이 주도하는 정보 공유의 장을 줘야지 관이 주도하게 되면 관은 또 다른 아이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핀이라고 아시나요? 쓰시나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안부에서 금기업과 아이핀이에요.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절대.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이핀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제로페이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사용률 제로에 도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주도는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는 것들이 없어요. 효과가 나지도 않고 임팩트가 있게 나오지도 않고 참여에 결국 기업이 민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어떠한 이유에 이어서 민이 주도해서 민에서 하고 그 유관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뭐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리미테이션을 줘서 요 부분에선 서로 얘기하고 밸류체인을 서로 공유할 수 있으시되 이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야지. 제가 봤을 땐 관주도에서 잘 된 것들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국가 과기정통부 과제들도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민에서 제안하는 부분들로 아까 전에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보다도 더 앞서는 곳이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예요. 지금 느끼실 때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트렌디하고 빠르게 변하는 게 디지털 기술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버 갖고 싸우게 되고 타다에 대한 이슈 가지고 끝까지 하려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내다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인 자동차도 이제 열리지가 않을 거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관이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만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은 좀 아닌 의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간단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조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부는 이제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더 우선적인 거고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는 예를 들면 공기업이 정말 최대의 수익을 냈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또는 정부로 대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목적이 공공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은 여러 가지 조직에 우리 첫 페이지에서 배우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는 뭐냐 개인의 자아 실현과 함께 기업의 이윤 추구와 결국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보는데 하여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러한 정보 공유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적 정보 공유의 방편은 당연히 민간 쪽이 주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괴로운 플랫폼이 생길 때마다 일단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이 서로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자생력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민간 쪽에 대한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번 이러한 플랫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공공의 어떠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개입이 돼야 될 거냐. 그럼 우리의 체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생적인 체력들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조금 민간 주도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공공 쪽은 그러면 뭐 가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민간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그러한 우리 활동 영역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위 말하는 놀이터 수준의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면서 정보라는 게 주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조그만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아까는 그냥 다른 의미에서 제가 샌드박스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또 나름대로의 또 자그마한 또 큰 그런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민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역할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준비도가 갖춰지면 이제 큰 물에 가서 실제로 민간이라고 하면 저같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라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에 속한 우리 경투에 속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의 어떤 체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민간 시장, 국내 또는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우리가 정보가 공유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사로 내용들로 좀 채워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 예정 시간에서 슬슬 이제 정리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을 종료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대 학생이고 정액과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교수님들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 방향성이 조금 더 저희는 이걸 구상하면서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 공개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비즈니스에 되게 시크릿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경우에 기업 자체에 좀 그 수익 구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혹은 공격받을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그 카카오에서 이제 뉴스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할 때 한 민주당 의원이 이제 알고리즘 공개하라 했을 때 이제 그 후에 알고리즘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아예 철수했었는데 그것만큼 기업에 있어서 알고리즘이나 이러한 정보 공유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 그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저는 굉장히 이 발제를 하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말씀드렸던 이 정보 공유형 플랫폼 규제가 사실 저희가 앞서 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생이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한쪽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퍼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어느 정도의 이 파일을 양보해 줬으면은 이 벤처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대기업에게 또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성으로 시장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발제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권혁준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전에 뭐 사회과학 하신다는데 저도 사회과학 경제과입니다. 예. 경제과고요. 예. 경제과인데 이제 박사는 이제 정보시스템 박사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게 저는 학교에서 이제 경제과에서 경제금융학과에서 핀테크를 가르칩니다. 왜 그랬냐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헤게모니는 전부 다 은행 지점이었고 항상 은행에 가야지만 모든 것이 됐던 것이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디지털 혁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지 않으면 도태당한다는 그러한 조건으로 제가 이제 경제과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경제금융학과에. 제가 이제 핀테크 블록체인 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쪽의 부분에 대해서 수용에 대한 기술 수용에 대한 그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사회과학을 하신다고 기술 수용에 대한 부분들 그냥 이때까지 봐왔던 케이스 사례를 보고선 연구하시고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기술은 혁신성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파괴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기술 수용에 대한 부분들이 하다못해 상생을 하는 기업들도 기술 수용에 대한 부분들, 그 혁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내재를 하고 여기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학과 교수님 중에 보험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데 저보고 당신은 직업을 없애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이 정도로 사회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기술에 대한.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에 대한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하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공부가 된다면 조화롭게 혁신성에 대한 부분을 피커하면서 또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시죠. 네, 장 교수님. 네. 아까 마이크 주시더니 가지고 마지막 하고 가시고. 이게 뭐 수업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예, 우리 공학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칙이 존재하잖아요. 확실히 답이 존재하는 부분이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말씀 뭐 사회자께서 사회과학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회과학은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사람을 연구한 부분이고, 사람은 0과 1로 딱 떨어지지가 않고, 한편으로는 확률이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대중이 존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제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공학적 관점이었으면은 단방향적인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어떠한 접근 방법을 보게 되면 확률의 관점에서 또 다른 방법, 다시 얘기하면 정보 공유하는 규제, 단순한 규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정보 공유를 아젠다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토론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도가 우리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는 것처럼, 서로 이제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함의를 이게 찾아내는 합의의 과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에 앞서서 이번 패널 참여해주신 권혁준 교수님, 장한백 교수님 감사드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포럼 세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